비켜! 이종이 조각들이 다 타야 끝나는 거야. 금경 어딨어? 형님 멈춰요! 경찰서 취조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초읽기 같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노란 금괴 11개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괴를 본 형사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공포에 가질 가깝습니다. 그 맞은편 명품 가방을 꼭 쥐고 앉아 있는 며느리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제가 판 건 그냥 낡은 된장 항아리들이었어요. 그 안에 저런 게 들어있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수진의 절규의 취조실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74세 시어머니 옥분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이 너무나 정정하게 걸어 들어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리고 옥분이 던진 첫 마디는 취조실 안의 공기를 얼려버립니다. 수진아, 너는 그 항아리 속에 든 게 정말 금이라고 믿었니? 비정상적인 고요함. 옥분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서려 있습니다. 400년을 내려온 종갓집 항아리 속에는 금보다 더 무겁고 소금보다 더 짠 비밀이 절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손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탐욕이 스스로를 집어삼키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2026년 2월 안동의 찬바람이 종갓집 기와를 때리던 날이었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녹슨 무쇠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 수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의 눈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함 뒤에 숨겨진 수억 원의 사채 빚. 그녀에게 이 열쇠는 가문의 전통이 아니라 지옥에서 탈출할 유일한 비상구였습니다. 옥부는 나지막이 움졸였습니다. 내가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저 뒤편 소금 창고에 있는 항아리 23개. 그것들만큼은 내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그 안에는 우리 집안의 뿌리가 들어있단다.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간수할게요. 그 목소리에는 효심이 아닌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며느리의 손등을 덮은 수진의 차가운 손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라면 반드시 그 문을 열겠지.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너의 10년 연기 인생도 끝이 나겠구나. 옥부는 그날 오후 스스로 병원 입원을 선택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며느리에게 범행의 무대를 비워준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냥꾼은 짐승이 덫으로 들어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법이니까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소금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열쇠가 달달 떨리며 자물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컥. 400년 동안 닫혀있던 욕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창고 안의 항아리들은 시어머니가 지난 3년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거짓의 재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고 안은 퀴퀴한 냄새와 소금기가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코를 막으며 항아리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된장 항아리라고 했지만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시커먼 된장이 아닌 하얀 소금 결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금. 아니, 이 늙은 여자가 치매라도 걸린 거야. 소금을 왜 이렇게 모아둔 거야? 수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주걱을 들어 소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소금 결정을 긁어내는 소리가 창고 안에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다 중간쯤 무언가 둔탁한 것이 주걱 끝에 걸렸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아주 묵직했습니다. 검은 비닐에 겹겹이 쌓인 그것을 벗겨내자 어둠 속에서도 형광등 빛을 반사하는 노란 금속의 질감이 나타났습니다. 금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재련된 하나의 1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금괴. 수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다른 항아리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5번째, 9번째. 모든 항아리 깊숙한 곳에는 소금에 절여진 금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이게 다 얼마냐고. 수지는 소리 없이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서울의 펜트하우스와 명품 가방 그리고 남편 성재와의 이혼 서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가문의 뿌리가 진짜 금이었다니. 수지는 옥분이 평소에 검소했던 이유가 이 어마어마한 부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왜 옥부는 이 귀한 금괴를 금고가 아닌 부식되기 쉬운 소금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그 열쇠를 너무나 쉽게 건네주었을까요? 탐욕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약입니다. 수지는 그 금괴들이 사실은 금이 아니라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진 추적용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어둠을 틈타 장무라비 황노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비 내리는 마당에서 항아리들이 하나둘 트럭에 실릴 때 수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가문의 400년 유산을 훔쳐 승리자가 되었다고 믿었으니까요. 장무라비 황노인은 안동 바닥에서 그림자로 통하는 노련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비밀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전 옥분의 남편이자 수진의 시아버지였던 윤 선생에게 큰 목숨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트럭에 실린 항아리들이 황노인의 아지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수진 몰래 옥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끼가 물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수지는 황노인에게 금괴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거죠? 제가 대충 확인해 봐도 순금 같던데. 황노인은 돋보기를 끼고 금괴 하나를 유심히 살피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님, 이건 단순한 금이 아닙니다. 이건 주인을 찾아가야 하는 물건이군요. 수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현금화해서 안동을 떠날 생각뿐이었습니다. 황노인은 현금 5억 원이 든 가방을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실제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당장 빚 독촉에 시달리던 수진에게는 구원의 동줄이었습니다. 수진이 돈 가방을 들고 사라지자 황노인은 항아리 밑바닥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금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진이 10년 동안 종가집 며느리로 살며 저지른 각종 횡령과 비리, 그리고 친정 오빠와 공모하여 종가집 땅을 팔아넘기려 했던 계약서 사본들이었습니다. 옥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그녀는 항아리 속에 금괴라는 미끼를 던져 며느리가 스스로 절도범이자 작물 매매범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옥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퇴원해야겠어요. 집에 도둑이 든 것 같거든요. 옥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수진이 들고 간 5억 원의 현금 가방은 그녀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수갑이 될까요?
그리고 옥분이 숨겨둔 진짜 가문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경찰이 수진의 집을 들이닥쳤을 때 그녀가 들고 있던 돈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은 돈이 아니라 400년 전부터 내려온 가문의 죄죄부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비가 그친 안동의 새벽은 시리도록 푸른 빛이었습니다. 수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명품 가방 속에 쑤셔 넣은 5억 원 뭉치가 그녀의 심장 박동에 맞춰 출렁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창문을 열고 마당을 보았습니다. 텅 빈 소금 창고의 문이 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옥분의 목소리처럼 수진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지켜야 한다.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그 노인네는 병원에 있어. 황 노인이 입을 열 리도 없고. 하지만 그녀의 확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대문을 여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옥분이 나타났습니다. 예정된 퇴원일보다 이틀이나 빠른 복귀였습니다. 옥분은 평소와 다름없는 정갈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안동의 새벽 공기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옥분은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서 소금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의 시선이 텅 빈 항아리 자리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수진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수진을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수진의 앞까지 다가왔을 뿐입니다. 수진아, 비가 많이 왔구나. 옥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느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말입니다. 옥분은 수진의 옷깃에 묻은 작은 소금 결정을 손가락으로 툭 털어냈습니다. 그 짧은 접촉의 순간 수진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옥분의 손가락 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눈은 수진의 심장 너머에 숨겨진 돈다발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30년 된 소금기에 절어 빳빳해진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그녀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창고에 있던 그 아이들은 잘 있느냐? 내 꿈자리가 사나워서 일찍 왔다만. 수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거짓을 뱉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어제 저녁에도 확인했어요. 다 그대로예요. 그때였습니다. 옥분이 찌개를 저으려던 국자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구석에 놓인 수진의 명품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5억 원의 무게 때문에 평소보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그 가방. 옥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늘어지는 침묵 속에서 옥분의 손이 가방 지퍼에 닿으려던 찰나 옥분은 낮게 의조렸습니다. 수진아, 소금은 말이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물에 닿으면 녹아버리고 마르면 하얗게 자국이 남는 법이란다. 옥분은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을 바라보며 기괴할 정도로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쥐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고양이의 여유였습니다. 과연 옥분은 가방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수진이 스스로 그 가방을 열어 진실을 쏟아내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옥분이 주방을 나간 뒤 수진이 가방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분명히 돈다발로 가득했던 가방 안에서 눅눅한 소금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홀린 듯이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돈뭉치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환각이었을까요? 가방 안쪽 안감에 하얀 소금 가루가 얇게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새 소금물을 뿌려놓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수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황 노인에게 받은 돈을 세탁하고 남은 금괴들을 현금화해야 했습니다. 수지는 급한 일이 생겨 서울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황 노인의 아지트가 아닌 종로의 한 유명 금거래소였습니다. 옥분이 준 금괴들이 정말 순금이 맞는지, 혹시 황 노인이 자신을 속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진의 품속에는 항아리에서 꺼낸 금괴 하나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래소의 감정사는 핀셋으로 금괴를 집어들었습니다. 돋보기를 들이대고 표면을 살피던 그의 미간이 점차 찌푸려졌습니다. 수진의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고였습니다. 이거 순금 99.9% 맞죠? 아주 오래된 골동품이라 상태가 이럴 뿐이지. 감정사는 대답 대신 시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노란 금속 표면에서 보라색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손님, 이건 금이 아닙니다. 감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400년 된 종가집에서 나온 건데. 감정사는 고개를 저으며 금괴를 수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특수 제작된 합금입니다. 구리와 아연을 섞은 뒤 표면에만 아주 얇게 금도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 표면을 보십시오. 감정사가 건넨 확대경 속으로 수진의 눈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노란 도금이 벗겨진 자리, 구리 빛깔의 본체 위에 아주 미세한 글씨들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도현 배반.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도현, 그것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하맘이었습니다. 배반? 1945년? 이건 금괴가 아니라 일종의 낙인 같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기록해서 영원히 썩지 않게 보관하려고 만든 일종의 기록물이죠. 손님, 이 물건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건 문화재라기보다 아주 무거운 원한이 서린 물건처럼 보입니다만. 감정사의 말은 수진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황 노인이 준 5억 원. 그것은 금값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착수금이었습니다. 옥부는 처음부터 금괴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가문의 수치와 배신자들의 명단을 적은 부끄러운 기록이라는 것을 알고 며느리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수지는 그것이 보물인 줄 알고 덥석 물었고, 이제 그 가짜 금괴는 수진의 손목에 채워질 수갑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거래소를 나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성재였습니다. 수진아, 어디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야겠어. 경찰들이 우리 집 소금 창고를 뒤지고 있어. 어머니가 도난 신고를 하셨대. 수진의 발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옥부는 며느리가 금괴를 들고 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짜를 팔아치우는 순간을 포착해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한 것입니다. 수진은 급히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경찰차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옥분에게 목숨의 빚을 졌다던 황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진이 작물로 넘겼던 계약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님, 이제 진짜 계산을 하러 가셔야죠? 성재는 마당에 서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들이 항아리들을 하나씩 조사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옥부는 무너지듯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상님들이 목숨처럼 지킨 가문의 영광을
어떤 놈이 가져갔단 말이냐? 그 금괴들이 어떤 사연이 담긴 것들인데. 옥분의 울음소리는 애처로웠지만 성재는 문득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버텨온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뿐이었던가. 성재는 옥분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경찰들이 꼭 잡아낼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재의 손바닥에 닿은 옥분의 어깨는 떨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성재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경찰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성재야, 너는 내 철을 얼마나 믿느냐? 성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옥부는 대답 대신 성재의 손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최근 6개월간 부동산 법인과 접촉했던 기록과 종가집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계획서의 일부였습니다. 성재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자신을 뒷바라지하며 종가집 며느리라는 고된 삶을 받아들여준 수진이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싫다면서도 묵묵히 항아리를 닦던 그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수진의 옷장에 늘어가는 명품 가방들, 친정 오빠의 사업 자금이라며 수시로 가져갔던 거액의 돈들. 그때 수진이 탄 택시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진은 창백해진 안색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들을 보자 그녀는 가방을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냐, 수진아, 무사했구나. 도둑이 들었다길래 내가 해라도 입었을까봐 이 애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옥부는 수진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게 올가매는 올감이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수진의 등 뒤에 숨겨진 가방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이 가방은 왜 이렇게 무겁니? 마치 잃어버린 우리 집 금괴라도 들어있는 것 같구나. 현장에 있던 형사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의 가방으로 쏠렸습니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옥분을 밀쳐내려 했지만 옥분은 힘을 주어 수진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70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완력이었습니다. 자, 형사님, 우리 며느리가 무서워서 가방을 꼭 쥐고 있네요. 혹시 안에 범인의 단서라도 들어있는지 봐주세요. 수진의 가방 지퍼가 열렸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은 5억 원의 돈다발과 합금으로 만든 가짜 금괴 하나, 그리고 옥분의 시아버지가 남긴 배반자의 명단이었습니다. 성재는 그 광경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열쇠를 주셨잖아요. 이건 함정이에요. 저 노인네가 저를 죽이려고 짠 판이라고요. 하지만 옥부는 차분하게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에게 가문의 뿌리를 지키라고 열쇠를 주었지 팔아치우라고 준 적은 없단다. 그 금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뭐가 중요하겠니? 내 마음속에 든 탐욕이 진짜였다는 게 중요한 거지. 경찰차에 태워지는 수진을 바라보며 옥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그리고 수진아, 내가 가져간 그 돈, 사실 내 돈이 아니라 내 친정 오빠가 가문의 땅을 담보로 사기쳐서 만든 돈이란다. 이제 내 오빠도 곧 보게 되겠구나.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쏟아지는 경찰서 취조실. 수진은 쇠붙이 냄새가 진동하는 의자에 앉아
연신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여전히 소금 창고에서 묻어온 검은 흙과 소금기가 끼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5억 원의 돈다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천국으로 인도할 황금 밧줄이라 믿었던 그것이 이제는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한 장을 수진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수진 씨, 당신이 황 씨에게 받은 이 돈. 출처가 어딘지 압니까? 수진은 마른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시어머니 항아리에서 꺼낸 금괴를 판 대금이에요. 정당한. 아니, 어차피 제 집안 물건이었으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끝에는 비겁한 변명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형사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정당한 대금이라. 아니요. 이 돈은 당신 친정 오빠인 이수철 씨가 운영하는 한솔개발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당신 오빠가 안동 종가집 땅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 그중 일부를 세탁해서 당신에게 준 거라고요. 수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내려와 눈가에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오빠는 저한테 금괴를 현금화해 준다고. 수진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수진의 오빠 수철은 이미 파산 직전이었고 동생이 종가집 열쇠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는 가짜 금괴 사건을 공모한 것입니다. 그는 동생이 훔쳐온 가짜 금괴를 명분 삼아 사채를 끌어다 썼고 그 돈의 일부를 수진에게 주며 안심시킨 뒤 종가집 땅 전체를 가로챌 계획이었습니다. 즉, 수진은 시어머니를 배신한 대가로 자신의 오빠에게조차 사기를 당한 꼴이었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취조실 테이블 위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10년의 세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품 백을 메고 백화점을 누빌 때 느꼈던 그 우월감, 시어머니의 된장 냄새를 비웃으며 친구들과 나누었던 조롱 섞인 대화 뒤 그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 묻은 소금기가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그때 취조실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단호하며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옥분이었습니다. 형사가 문을 열어주자 옥분은 천천히 걸어들어와 수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옥분의 손에는 여전히 남색 명주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떨고 있는 며느리의 정수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아, 짠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붓고 마음이 병드는 법이다. 너는 지난 10년 동안 이 집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옥분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습니다. 비난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수진의 가슴 한복판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수진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옥분은 보자기를 풀어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400년 된 종가집의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시집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몰래 빼돌린 돈과 팔아치운 집안 물건들의 목록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힌 참회록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첫 항아리를 팔 때부터 보고 있었다. 내가 내 눈을 속였다고 믿을 때 나는 내가 스스로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옥분의 말에 수진은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옥분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며느리의 모든 패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은 며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일을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라는 사람의 본성을 시험했고
수지는 그 시험에서 가장 비참한 점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취조실을 나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오빠가 내놓은 그 땅, 사실은 400년 전부터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금기가 걸려 있단다. 이제 그 금기가 너희 가문을 어떻게 삼키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안동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옥부는 다시 그 소금 창고 앞에 섰습니다. 비어버린 항아리들 사이로 서늘한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부는 손을 뻗어 창고 벽면의 흙벽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었습니다. 400년 전 임진왜란과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도 이 집안이 지켜온 정신의 요새였습니다. 여기서 전문적인 정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안동의 고택들 중에는 소금 창고를 유독 신성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패를 막고 악기를 쫓는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옥분의 종가집에서는 소금을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귀중한 문서를 보존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소금의 흡습성을 이용해 종이의 습기를 조절하고 벌레의 침입을 막는 염장 보관법은 이 가문만이 가진 비기였습니다. 수진이 금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역사적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무게추였다는 사실을 무식한 탐욕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옥부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40년 전 갓 시집온 옥분에게 시아버지는 이 창고의 열쇠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옥분아, 이 항아리 속에는 금보다 귀한 것이 들어있다. 그것은 사람의 진심이다. 진심이 없는 자가 이 항아리를 열면 소금 기둥이 되어 굳어버릴 것이니라. 어린 옥부는 그 말이 은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는 스스로의 욕망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소금 인형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옥부는 주방으로 들어가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무거운 무쇠솥 안에서 콩이 익어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땀방울이 콧등에 맺힐 때까지 콩을 저었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지는 고된 노동. 하지만 옥분의 눈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의 배후에 숨은 진짜적 이수철과 그 뒤의 거대 자본을 상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수철은 수진을 통해 종가집의 종택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미 인근 부지를 매입해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세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400년의 역사가 깃든 터전이 한순간에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수철은 몰랐습니다. 옥분이 이미 3년 전 이 땅 전체를 마을 공동체 명의의 신탁 자산으로 묶어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수진이 가졌던 인감과 서류들은 모두 옥분이 미리 만들어둔 법적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옥분은 식어가는 가마솥 옆에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남긴 그 기록을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공기마저 긴장한 듯 숨을 죽인 밤이었습니다. 수진의 배신은 옥분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가문을 노리던 외부의 적들을 한꺼번에 소탕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감각의 세밀한 분절을 통해 묘사하자면 옥분의 주름진 손마디 하나하나에는 그동안 참아온 인내의 세월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콩을 젓는 행위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수철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당에 서 있는 옥분의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수많은 자동차 바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냐, 올 것이 왔구나.
옥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보자기 속에서 진짜 금빛이 나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는 수진의 오빠 이수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철은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옥분의 발치에 던지듯 내놓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나가주시죠. 이 집 이제 제 겁니다. 동생 수진이가 위임한 권리로 이미 명예 이전 서류 접수 끝냈습니다. 수철의 목소리는 마당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뒤를 따르던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은 벌써부터 마당의 장독대들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무례를 범했습니다. 성재는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수철의 부하들에게 밀려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성재의 외침은 허공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수철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매달릴 줄 알았던 노인이 너무나 담담하게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철아, 너는 이 땅 밑에 무엇이 흐르는지 아느냐? 수철은 비웃었습니다. 무엇이 흐르긴요? 돈이 흐르죠. 여기 리조트 들어서면 평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0년 된 썩은 나무 기둥 붙잡고 있어봤자 나오는 건 벌레밖에 없어요. 그는 구두발로 마당의 흙을 비벼 팠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 들고 있던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황 노인이 수진에게서 회수했던 진짜 금괴처럼 보이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매립 증명서와 문화재 지정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옥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땅은 30년 전, 내 남편이 죽기 전 이미 국가 지정문화재 구역으로 가신청을 완료한 곳이다. 그리고 3년 전, 나는 이 집터 밑에서 발견된 초기 철기 시대 고대 양식을 신고했지. 즉, 이 땅은 내가 백창의 명의 이전 서류를 가져와도 삽 한 번 뜰 수 없는 절대 보존 지역이라는 뜻이다. 수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확인했을 땐 아무 기록도 없었는데. 옥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록을 지우는 건 돈이면 가능했겠지. 하지만 기록을 숨기는 건 시간이 필요하단다. 나는 이날을 위해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3년간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다. 내가 우리 집을 노리고 접근할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수철은 동생 수진을 이용해 땅을 뺏으려 했지만 사실 그가 산 땅은 단 1원의 개발 가치도 없는 법정 늪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철이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의 담보는 이 땅의 개발 이익이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해진 순간 수철은 사채업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수철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였습니다. 수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값비싼 양복깃을 적셨습니다. 옥부는 무너져 내리는 수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철아, 탐욕은 소금과 같아서 먹을수록 갈증이 나는 법이다. 너는 이제 그 갈증에 타 죽게 될 것이야. 마당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의 자백을 토대로 수철의 횡령과 사기 혐의를 포착한 경찰들이었습니다. 수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마당은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옥부는 체포되는 수철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정의 구현이 완료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철이 끌려간 뒤 성재는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옥부는 대답하지 않고
창고 구석, 수진조차 찾지 못했던 가장 작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비밀을 꺼낼 시간이다. 성재야, 저 항아리를 열어보렴. 항아리 안에서 나온 것은 금도 문서도 아닌 낡은 아이 신발 한 켤레였습니다. 성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항아리 바닥 겹겹이 쌓인 한지에 쌓여 있던 것은 보석도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렇게 변색된 아주 작은 아이용 고무신 한 켤레였습니다. 400년 종가집의 비밀이 고작 이 낡은 신발이었단 말인가. 성재는 의아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옥분의 얼굴 위로 달빛이 처연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뭔가요? 수진이가 그토록 찾던 보물이 고작 이 신발이었단 말씀이세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허탈함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다가와 성재의 손에 들린 고무신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낡은 고무의 질감을 더듬었습니다. 1초가 1분처럼 길게 느껴지는 침묵. 옥분의 눈가에 마침내 40년 동안 고여있던 습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너는 예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성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형이라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40년 전 이 집안에 큰 화재가 났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옥분에게는 가토를 지난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아버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가문의 역사서와 독립운동 자금 명단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불길은 무섭게 타올랐고 옥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을 먼저 품에 안을 것인가, 아니면 가문의 명예와 수천 명의 목숨이 달린 기록물을 먼저 구할 것인가. 나는 그날 어머니이기보다 이 집의 종부이기를 선택했다. 옥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전한 곳에 두었다고 믿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괴짝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잔인했습니다. 옥분이 기록물을 구해 나왔을 때 아이가 있던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무신은 그날 아이의 발에서 벗겨져 마당 구석에 남겨졌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소금 창고를 그토록 결사적으로 지켰던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유물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식과 맞바꾼 피눈물 섞인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평온한 삶이 사실은 이름 모를 형의 목숨과 어머니의 처절한 희생 위에 세워진 성벽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감각의 세밀한 분절로 표현하자면 성재의 귀에는 무너지는 석가래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코끝에는 40년 전의 매캐한 연기 냄새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아이의 신발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수진이가 이 항아리를 열었을 때 나는 내 형이 돌아온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하더구나. 그래서 나는 이 신발을 다시 소금 속에 묻을 수밖에 없었어. 성재는 어머니의 오열을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어깨에 놓인 그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겠노라고. 하지만 그때 멀리서 수진의 변호사가 보낸 의문의 서류 봉투가 도착하며 서사는 다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의 차가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수진과 성재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모습은 간대없고 수의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진은 성재를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성재 씨,
어머니한테 말해서 처벌 불원서 좀 써달라고 해줘. 나 정말 몰랐어. 오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성재는 대답 대신 가져온 사진 한 장을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옥분이 소중히 간직해온 그 작은 고무신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팔아치우려 했던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아니? 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고작 헌 신발이야. 금괴는? 진짜 금괴는 어디 있는데? 수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런 수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신발은 어머니가 자식과 맞바꾸며 지킨 이 집의 영혼이야. 내가 금괴라고 믿었던 가짜 합금 조각들은 사실 그 불길 속에서 배신을 선택했던 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치부책이었고, 옥부는 며느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주어 시험하려 했으나 수지는 스스로 배신자의 명단 속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은 셈이었습니다. 정보 지연 전술이 풀리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낡은 항아리가 아니라 한 여자의 평생을 바친 거대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재는 수진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옥분이 면회 직전 성재에게 맡긴 짧은 메모였습니다. 수진아, 된장은 오래 묵을수록 깊은 맛이 나지만 사람의 욕심은 오래 묵을수록 독이 된단다. 내가 갇힌 곳은 감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금 창고이니 그곳에서 내 눈물이 소금이 되어 내 허물을 씻어내기를 기다리마. 수지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다 결국 유리창에 머리를 박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오열은 단순히 형량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던 시어머니의 숭고한 비밀을 짓밟았다는 죄책감이 뒤늦게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이제 너를 용서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어야 해. 어머니는 이미 너를 소금으로 절여 씻어내셨어. 성재가 면회실을 나갈 때 수진의 울음소리는 복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종말이자 비로소 시작된 진심 어린 참회의 서곡이었습니다. 안동 종가집의 마당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옥부는 이제 창고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안의 소금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금은 말이다. 눈물로 씻어낸 소금이라 맛이 달단다. 옥분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성재는 어머니를 도와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희생과 종가집의 진짜 비밀을 전해 듣고는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400년의 역사는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나누고 자식을 대신해 지켜온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옥부는 이제 무서운 종부가 아니라 온 마을의 상처를 보듬는 어머니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문적인 정보 한 조각이 더해집니다. 잘 익은 소금은 간수를 빼는 과정에서 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납니다. 우리네 인생도 고통이라는 간수를 빼내고 나면 비로소 삶의 진정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옥부는 40년 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간수를 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성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새로 담근 된장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퍼지는 구수한 냄새.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이겨내고 배신을 품어안고 마침내 정의를 세운 승리자의 향기였습니다. 옥부는 된장 한 숟가락을 떠서 성재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달아요. 어머니 정말 달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성재는
사실 옥분이 불길 속에서 구하지 못한 아들 대신 당시 불을 냈던 하인의 자식이 죄책감에 버려진 것을 옥분이 거둔 아이였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진한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성재가 누구의 자식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킨 이 땅과 정신을 이어갈 진정한 아들이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성재에게 작은 열쇠 하나를 다시 건넸습니다. 이건 진짜 소금 창고 지하의 열쇠란다. 그곳에는 내가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던 진짜 역사적 증거들이 들어있어. 이제 내가 그 문을 열어라. 옥분은 이제 자신의 소명을 성재에게 넘기며 비로소 종부라는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수십 년간 갇혀있던 서늘하고 묵직한 공기가 성재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먼지가 빛의 산란을 타고 춤을 추는 그곳에서 성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괴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서가였습니다. 한지로 꼼꼼하게 장정된 수천 권의 책들. 그것은 단순한 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재가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을 때 그 안에는 정갈한 붓글씨로 이름과 날짜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삶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지는 정적 속에서 옥분의 목소리가 지하 창고의 벽을 울렸습니다. 이것이 이 집안이 400년 동안 지켜온 진짜 금괴란다. 성재야. 그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성씨를 빼앗기고 이름을 잃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진짜 족보이자 독립운동 자금을 대면서도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던 익명의 후원자들의 명부였습니다. 옥분의 시아버지는 이 기록이 일제의 손에 들어가면 수만 명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을 우려해 이를 된장 항아리와 소금 창고 지하에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책장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친부, 즉 이 집에 불을 질러 옥분의 친아들을 죽게 했던 그 하인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옥분의 남편 윤 선생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작은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비록 큰 죄를 지었으나 그 또한 배고픔과 협박에 못 이긴 연약한 인간이었으니 그 자식만은 우리가 품어 인간으로 길러내야 마땅하다. 성재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옥분이 자신을 키운 것은 단순히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파괴한 원수의 자식까지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 아래 품어 안은 성자와도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옥분은 성재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성재야. 너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이 집안의 진정한 후계자란다. 그때 기록물 더미 위에서 발견된 수진의 낡은 일기장. 성재가 그 일기장을 펼쳤을 때 거기에는 수진이 시집온 첫 해에 썼던 진심 어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서 주신 된장찌개에서 엄마 냄새가 났다. 이 집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오빠의 비톡촉이 무섭다. 나는 과연 이 집의 향기에 젖어들 수 있을까? 수지는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또한 가난과 핏줄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서서히 괴물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옥분은 그 일기장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도 결국 소금에 절여지기 전에는 한 송이 꽃이었던 게지. 우리가 그 아이의 간수를 너무 늦게 빼준 것은 아닐까 싶구나. 성재가 일기장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지하 창고 입구에서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구속된 줄 알았던 수철이 보석으로 풀려나 마지막 발악을 하듯 횃불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다 태워버리겠어.
내가 못 가질 바엔 아무도 못 가져. 수철의 눈은 이미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휘두르며 지하 창고의 종이 더미를 위협했습니다. 이따위 낡은 종이 뭉치가 무슨 문화재야. 금괴 어딨어. 진짜 금괴 내놓으라고. 그의 고함은 지하 공간을 기괴하게 울렸습니다. 성재는 옥분을 등 뒤로 숨기며 수철을 막아섰습니다. 그만둬, 형님. 당신이 태우려는 건 우리 민족의 역사고 어머니의 평생이야. 하지만 수철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횃불을 서가 위로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낡은 한지를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에 그 참혹한 화재가 다시 한번 재현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옥부는 불길을 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수철아, 너는 40년 전 내 아들을 앗아간 그 불길을 다시 불러들였구나.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옥부는 창고 벽면에 설치된 낡은 레버를 당겼습니다. 그러자 천장에서 거대한 소금 가마니들이 터지며 엄청난 양의 소금 가루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이미 이런 사태를 대비해 창고 상부의 소금을 이용한 천연 소화 장치를 설계해 두었던 것입니다. 쏟아지는 소금 가루는 산소를 차단하며 불길을 순식간에 억눌렀습니다. 수철은 소금 더미에 파묻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눈이 안 보여. 소금기에 눈이 멀어버린 수철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옥부는 불이 꺼진 창고 안에서 수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죄는 불길처럼 타오르지만 진실은 소금처럼 그것을 덮어버리는 법이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수철을 연행해 갔습니다. 수철의 배후에 있던 거대 자본 또한 불법 담보대출과 문화재 파손 공모 혐의로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가집을 위협하던 모든 외부의 적들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 냄새와 함께 짙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불에 조금 탄 기록물 한 권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성재의 친부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성재야, 이제 이 기록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자. 더 이상 항아리 속에 숨길 이유가 없구나. 성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0대 이상 시청자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자식의 배신과 부모의 헌신이 교차하며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상처는 남은 쓰라린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광기를 전해 듣고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수지는 성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재 씨,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아. 어머니가 왜 그렇게 소금을 아끼셨는지. 소금은 상처를 따갑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썩지 않게 지켜주기도 한다는 걸. 내 죄가 너무 짜서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으로 내 영혼을 절여볼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종가집 대문 앞에는 대한민국 제1호 민간기록 문화유산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을 열고 머리를 짧게 자른 한 여인이 가방 하나만 든 채 들어섰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수진이었습니다. 옥부는 그녀를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진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된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혐오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향기가 되어 그녀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옥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독대를 닫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옥분의 등 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옥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1초, 2초, 1분 같은 정적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도끼도 탐욕도 사라진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배고프지 않으냐? 옥분의 첫마디는 용서도 질책도 아닌 밥이었습니다. 모든 원망을 뒤로하고 자식의 허기를 먼저 살피는 어머니의 마음. 옥부는 수진을 일으켜 세워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솥 안에서는 옥분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수진의 그릇에 건더기를 듬뿍 담아주었습니다. 이 된장은 내가 작년에 소금에 절였던 그 콩으로 만든 거란다.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안에 간수도 다 빠졌겠구나. 수진은 찌개 한 수를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 심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맛이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성재도 주방으로 들어와 수진과 눈을 맞췄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피보다 진한 진실과 희생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성재에게 지하 창고의 기록물들을 박물관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맡겼고 수진에게는 종가집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제안했습니다. 파괴하려 했던 역사가 이제 그들을 살리는 새로운 터전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품에는 이제 아이의 고무신이 아닌 새로 태어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수진이 수감 중 알게 되었고 옥부는 그 아이를 가문의 새로운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도 당신의 기록도 다 제자리를 찾았네요. 소금이 달아요. 참 달아요. 인간의 존엄은 금괴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조용히 세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400년의 침묵 끝에 피어난 이 향기로운 용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소금 한 톨이 되어 썩지 않는 희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부모님께 오늘 된장찌개 한 그릇 대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울림의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